유동성이 너무 넘쳐나서 사실 스타트업에까지 투자가 이제 흘러간 것입니다. 그게 마치 나 하나가 잘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걸로 가지고 막 사업을 확장하고 손 대면 다 될 것 같이 하고 사무실 막 몇 천만 원짜리 넓히고 사람 뽑고 그러다가 2, 3년 뒤에 지금 자,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독서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인간 본성의 법칙부터 9번째 인간 본성의 법칙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10번째 인간 본성의 법칙부터 18번째 인간 본성의 법칙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인간 본성의 법칙은 시기심의 법칙이죠.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서로 비교한다. 남들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얼마나 존경받는지 끊임없이 가늠해보고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한다. 누구나 시기심을 느낀다. 물건, 관심, 존경, 뭐가 됐든 내가 원하는 것을 남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다. 나도 저 사람만큼 가질 자격이 있는데 어쩐지 나는 그걸 갖지 못한 것 같다. 시기심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영역에서 내가 상대보다 열등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뜻도 된다. 이런 열등함을 인정하는 것만도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느낀다는 사실을 남들이 아는 것은 더욱더 고통이다. 그래서 이런 시기심을 훅 하고 느끼자마자 우리는 나 자신에게조차 그것을 숨겨야 할 동기가 생긴다. 야, 이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한 그런 책들이 많지가 않죠, 그죠?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얘가 더 잘 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배가 아프고 짜증이 나는데 그걸 인식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면 그거 자체도 너무 쪽팔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기심은 그걸 느끼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걸 숨겨야 되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고 드러내기도 그렇고, 그죠? 시기심 많은 친구 하나 때문에 당신은 오랫동안 영혼이 병들고 성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죠. 유독 시기심이 너무 많아서 뭐가 내가 좀 잘 되는 것만 보면 막 베베 꼬면서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약간 핀트를 말도 안 되는 핀트를 잡아서 꼬투리를 잡는다거나 실제로 이 정말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시기심을 느끼지 않고 축하해 주는 사람을 찾기가 요즘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시기심을 가진 사람의 제대로 된 공격이 있기 전에 작은 공격들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 무심코 던지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심기를 건드리기 위해 철저히 계획된 발언들이다. 헷갈리고 모순되는 칭찬은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다. 돈 많아서 좋겠다. 그런 것도 사고 요즘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너 혼자 편하네? 뭐 이런 식의 툭툭 던지는 거죠. 네. 비아냥거리면서 이게 칭찬인가? 이게 욕인가? 이런 느낌. 사실 이게 다 시기심이라는 건 거죠. 11번째 법칙, 과대망상의 법칙입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 깊은 욕구가 있다. 하지만 나의 선량함, 위대함, 똑똑함에 대한 평가가 현실과 너무 괴리되면 이것은 바로 과대망상이 된다. 내가 성공하는 데 기여했던 행운의 역할이나 남들의 공을 우리는 잊어버린다. 이제는 손대는 것마다 성공할 거라고 착각한다. 우리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비이성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성공이 지속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늘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과대망상의 유혹에 대처하라. 훌륭하다는 감정 오직 일이나 업적, 사회에 대한 기여와 관련해서만 느끼도록 하라.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성공에는 어느 정도의 행운이나 타이밍, 타인의 기여 등이 반드시 작용한다. 거기까지 이끌어준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저 새로운 것을 바라는 대중의 변덕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고 궁극적으로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준비가 되기도 전에 내가 새로운 도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시작한다. 어떤 형태로든 성공을 경험하고 나면 그 요인을 분석하라. 이렇게 하면 당신의 능력을 과장하려는 성향을 조금 더 누그러뜨릴 수 있다.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죠.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도 썼지만, 그죠? 2, 3년 전에 한참 스타트업 투자가 정말 극에 달았을 때,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해서 마치 자기가 다 잘한 것처럼, 그죠? 사실 시대적 흐름이었고, 사실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서 사실 스타트업에까지 투자가 이제 흘러간 것인데, 그게 마치 나 하나가 잘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걸로 가지고 막 사업을 확장하고 손 대면 다 될 것 같이 하고 사무실 막 몇 천만 원짜리 넓히고 사람 뽑고 그러다가 2, 3년 뒤에 지금 거의 도산을 눈앞에 있거나 도산되었거나 투자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급여를 직원들 못 줘서 막 직원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거나 이런 경우들은 많죠. 그죠? 사실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는 너무 성공에 취해 있지 않았나. 그 상황에서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전략적으로 더 작게 더 치밀하게 가는 팀들도 있었거든요. 그죠?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훨씬 더 과대평가하고 부풀리고 내가 전부 다 잘해서 이런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주주들 간의 분쟁, 경영권 분쟁이 생기고 전부 다 인간 본성입니다. 그죠? 12번째, 젠더 고정관념의 법칙. 우리는 누구나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을 함께 갖고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일관된 정체성을 보여줘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태초에 갖고 있는 속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남성적 역할 또는 여성적 역할극에 과도하게 동화된다. 이 젠더 고정관념의 법칙 이런 거예요. 어릴 때는 우리는 남녀 막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서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사회화가 되면서 남성은 이래야 돼, 남자는 울지 말아야 돼, 여성은 조신해야 돼, 이뻐야 돼 이런 것들에 너무 틀에 갇혀서 결국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생명력의 에너지를 잃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릴 때 우리는 상당히 유동적인 자아를 갖고 있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의 에너지를 흡수했다. 아주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었다. 하지만 어릴 때 우리는 사회적 자아를 형성해야 했다. 응징력이 있는 자아가 우리를 무리 안에 잘 적응하게 만들어줘야 했다. 그러려면 천방지축적인 면들을 손질하고 단속해야 됐다. 그리고 이 단속 과정의 많은 부분이 성 역할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좀 더 일관된 자아를 느끼고 제시하려면 나 자신의 원초적인 남성적 혹은 여성적 측면을 억압해야 했다. 그렇게 우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생명력을 잃고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성 역할극을 하면서 상당 부분 에너지의 반은 일어나갔다라는 포인트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내가 연기하는 성 역할이 점점 더 고착화되면 우리는 뭔가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기 시작한다. 어릴 때의 나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깨닫는다. 창의적 에너지는 모두 말라 비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번째 인간 본성의 법칙은 목표 상실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잡하다. 속으로는 내가 수많은 기분에 좌우되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순간순간의 기분에 따라 실용적일 수도 사교적일 수도 내성적일 수도 비이성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혼돈은 사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우리는 일관되게 행동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이 결여되어 있다. 명확함과 목적성을 느끼는 순간들은 너무나 짧게 스쳐 지나간다. 우리는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또렷한 목표를 가지고 집중을 하면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계속 순간순간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리면서 그 에너지가 상당히 고갈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소명을 찾고 인생의 집중력을 유지를 하면서 무엇인가 남다른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 그게 바로 목표 상실의 법칙으로부터 극복하는 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나침반과 지도는 실제로 존재한다. 각자의 삶의 목적을 찾고 발견하면 된다. 대단한 일을 이룩하고 인간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은 바로 그 길을 걸었다. 우리도 그 길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 길을 가게 된다. 자, 14번째 법칙은 바로 동조의 법칙입니다. 즉, 집단적 영향력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집단 속에 활동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집단 환경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남들이 하는 말, 하는 행동을 흉내낸다. 생각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분위기에 감염된다. 위험을 더 잘 감수하고 비이성적 행동도 더 쉽게 한다.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그죠? 생각보다 여러분들 우리는
2명, 3명만 함께 있어도 더 용감해지고요. 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요.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월드컵 때 내가 빨간색 티셔츠를 입었을 때의 그 행동과 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의 행동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집단 동조의 법칙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사실은 집단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자각을 키우는 것뿐이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사회생활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잘 녹아들고 고차원적인 협업이 가능하면서도 독립성과 이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집단 동조의 법칙입니다. 15번째는 변덕의 법칙. 저는 이중성의 법칙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즉, 우리는 권력자를, 리더를 따르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으면서도 그 권력자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그 권력자를 공격하고 싶은 그런 또 다른 본성도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인사이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으로부터 독립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때에 따른 그 사람을 그냥 공격하고 싶은 그런 양가적인 그런 느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중은 권력자를 따르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롭기를 바란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리더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반면에 우리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 리더를 따를 때 수반되는 의존성과 열등한 지위가 불편하다. 우리는 내 의지를 발휘하고 자율성을 느끼고 싶다. 우리는 리더가 누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그 특권을 은밀히 시샘한다. 아무리 그를 존경해도 표면 아래에는 늘 이런 이중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충성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그 변덕스러움으로 악명이 높다. 권력자들은 직원들이 보내는 미소, 회의에서 받는 박수갈채만 보려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응원을 진짜라고 착각한다. 권력자들은 사람들이 자기 위에 있는 자에게 늘 그런 식의 경의를 표현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리더의 손에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모든 게 순조로울 때조차 사람들의 감정 밑바닥에 이중적인 감정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그러다가 리더가 혹시 실수를 저지르거나 그의 권력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래서 구성원들이나 대중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그를 향해 덤벼들면 그제서야 리더는 갑자기 그동안 불신이 쌓여왔다는 것,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거는 항상 양면이 존재합니다. 존경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싶으면서도 그 반대의 그런 감정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시시각각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리더로서는 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16번째 법칙은 공격성의 법칙입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공손하고 교양 있게 보인다. 그러나 가면 뒤에서는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좌절을 견디고 있다. 이런 좌절과 분노, 불안, 공포, 조바심에서 우리는 갑자기 나 자신이 평소답지 않게 단호해진 것을 발견한다. 그런 순간 우리는 선을 넘을 만큼 공격적이 된다. 흔히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내 행동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화한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 위협을 느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나를 해치려고 했다. 내가 먼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가 상상하는 평화로운 존재라는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가면 뒤에는 공격성이, 적개심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공격은 모든 개인에게 잠재한 성향이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종에 새겨져 있는 성향이다. 우리가 지구상의 발군의 동물이 된 것은 바로 이 공격적인 에너지 그리고 그것을 보충해준 지능과 교활함 덕분이다. 이거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공격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개척하고 새로운 걸 발견하고 그죠? 그 어려움을 겪어내고 이겨내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공격적으로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에너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전환시켜서 내 강점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일 겁니다. 17번째, 세대 근시안의 법칙. 당신은 다른 누구 못지않게 시대의 산물이다. 당신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당신이 태어난 세대가 당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했다. 시간적인 부분을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본성 중에 많은 부분은 나의 습관, 성격, 생각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세대 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조금은 뛰어넘을 수 있는, 그죠? 다른 세대도 크로스오버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본성으로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세대로 태어났느냐 하는 점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절대적으로 규정한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세대가 규정해 놓은 가치관이나 사상들이 다른 관점은 보지 못하게 우리를 차단하고 우리의 생각을 제약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과제는 세대가 우리의 정체성과 세계관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최대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자, 18번째 마지막입니다. 죽음 부정의 법칙. 인간에게 문제는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런 자각을 더 멀리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두려워한다. 이는 마치 거대한 바다 앞 해안가에 서서 더 이상 탐험하지 못하고 그대로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면서 평생을 산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죽음의 과정에 있다. 누구나 똑같은 불확실성을 마주한다. 역으로 생각해 죽음을 더 자각한다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 삶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제약해야 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된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대담해질 수 있다. 불안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였던 망상과 중독을 잘라낼 수 있다. 일에, 사람의 모든 행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다. 이런 자유를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나면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우리의 가능성을 더 많이 탐구하고 확장하고 싶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들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 너무나 이 우리의 깊은 단면들, 숨겨져 있는 인간의 본성들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유형화시키고 예를 들고 극복 방안까지 제시하는 권력의 법칙이라는 책도 미국에서만 130만 부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였는데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도 정말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1편, 2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쭉 살펴봤고요. 자, 이 18가지 인간 본성의 법칙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 중에서 특히 나한테 와닿는 부분,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을 관찰할 때 특히나 내 주위에 누군가에 적용할 수 있는 시기심이 많다든지 어두운 면이 있다든지 폭력성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관점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 본성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인식하고 드러내고 극복해 나가면 사실 훨씬 더 우리가 성숙한 자세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독서 낭독의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